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다시 북극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폭탄도 예상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출근길 날씨 어떤가요? 네, 절기 동지인 오늘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서울도 현재 영하 7.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파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과 내일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사흘 동안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호남에도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2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눈에 도심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폭설에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뒤집혔고 지하철이 멈추는 등 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작업자들이 바닥에 쌓인 눈을 쓸어 모읍니다. 도로는 진창길로 변했고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빈판길을 마주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번에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오랜만이 될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안전을 지키면서 운전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린 폭설 탓에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달리던 화물차가 전복돼 극심한 도로 정체 현상이 벌어졌고 비슷한 시간 중부고속도로에서도 LPG 12톤을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눈길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차량 하부 배관에선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화학구조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에선 폭설 탓에 전기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전동차 21대 가운데 5대가 발이 묶였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성 승객 1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3분 20초 움직일 거를 약 4분 간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열차가 뜸하고. 어제 하루 동안 폭설 탓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6건으로 40대 운전자와 60대 택시기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항공기 16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7척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폭설 뒤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췄고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내다봤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상당히 오를 걸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빙하기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건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입니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의 한파도 계속됩니다. 내년도 취업자 수는 10만 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증가폭에 비해 8분의 1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망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에 따라 올해 상승률은 5.1%보다 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내년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올해 2.5%, 내년 1.6%.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예상한 공식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 저조한 성장 속에 취업자 증가 수도 올해 8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며 고용시장에도 칼바람이 예고돼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던 물가는 5%대에서 3%대 중반으로 다소 꺾일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상반기 극심한 침체를 딛고 하반기에 조금씩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한데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4,000세대에 달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2년 전 가격보다 2억 원 떨어진 16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2달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가 풀렸지만 또 다른 한 축인 다주택자는 여전히 대출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거의 안 사죠. 굳이 살려고 하진 않죠. 자금 조달 문제고 대출도 문제고 뭐 취득세도 문제였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등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되며 다주택자 대출이 막힌 지 3년 만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 3주택자는 세율이 8%에서 4%로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각각 낮아집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또 서울과 분당, 과천 등 4개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지역 지정도 연초에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되지만 취득가 9억 원 아래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을 노동, 교육, 연금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부패를 거론하며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민주노총이 연간 1,000억 원대 예산을 쓰면서도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애둘러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노조 부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 투명성부터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조합비와 정부 지원금이 진정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에 쓰여졌는지는 누구도 검증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의 그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5,300자에 이르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서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철저한 조사로 여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패륜 정권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족들의 오열로 가득 찬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들어섭니다. 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복귀 선언으로 여야 합동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녹사평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신고 대응과 당시 근무 현황은 물론 왜 교통 통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주길 바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진실만 밝혀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으면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가까스로 여야가 함께 조사에 나섰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국조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모아왔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깊이 참고를 할 것이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더욱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이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26일로 영장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영장 심사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한 번 기각된 적이 있는 만큼 특수본도 이임재 전 서장이 현장 도착 시간을 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의 영장실질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박 구청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가 끝나는 오는 2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으로 조정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과 해밀턴 호텔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의 경우 참사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도착 시간 등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본은 당시 구조활동의 적절성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 유족에게 사과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유가족들 만나 주십시오. 드릴 말씀 있습니다. 직접. 또 112 상황실 내부 CCTV 여부와 참사 당시 신고 접수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측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부상자가 1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가 뒤늦게 사라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 상황 보고서 17보까지는 밤 11시 7분에 부상자가 100명이 넘을 걸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그 이후 보고서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이 대응 단계를 너무 늦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해당 내용을 일부러 삭제한 건지 수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직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도 신 의원과 함께 닥터카를 탑승한 의혹을 받고 있죠.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 남편까지 포함해 탑승 경위 등을 이번 주 안으로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병원 닥터카로 도착했다며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입니다. 신 의원의 남편까지 닥터카에 동승해 사진과 영상까지 찍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의 남편 조모 씨는 치과의사로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했는데 재난의료 지원팀과는 무관한 인물입니다. 신 의원이 해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남편 조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지병원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신 의원이 디메팀 관계자에게 연락해 탑승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닥터카 동승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주 중으로 명지병원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 의원과 신 의원 남편의 탑승 경위와 실제 동선을 확인하는 등 재난의료 지원팀원을 직접 만나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공세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신 의원은 희생자 구조는 내팽개치고 부부 동반으로 재난 현장을 누볐습니다. 정치 홍보와 희생자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한편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지연 도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 의원에 대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내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칫하면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여야는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죠. 도대체 뭘 놓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오래 다투고 있는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거기다가 깨알같이 지침을 하나하나 줘가지고 예산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쪽의 권한이고 헌법상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일방적인 지침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죠. 여야 중재를 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측에 다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 협상 시한을 제시했지만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 혹은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에 필요한 정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산안 처리에 열쇠를 쥔 대통령실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 8일 또는 3월 10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하면서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이틀 연속 같은 행사에 참석해 연대를 본격화했고 안철수 의원은 기회를 준다면 은혜를 갚겠다며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은 2달 전에 룰을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며 전당대회 규칙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9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두고 정치권도 논의에 나선 가운데 방역 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의 변수는 비엔일 변이입니다. 비엔일 변이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데 확진자에게서 검출한 바이러스 가운데 20.6%를 차지합니다. 재감염자 비율은 6.3명 가운데 1명꼴로 늘었고 신규 확진자도 88,172명으로 지난 9월 14일 이후 98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의 유행 추세에 대해서는 그 BN.1의 확산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512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나흘째 500명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지 않은 75살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중증화율을 10.41%로 집계했습니다.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8로 9주째 1 이상인 가운데 여당은 의료계 전문가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권고 쪽으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제 시기는 많이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는 내일 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MBN 단독 보도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과정에 아내까지 동원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아내는 천화동인 2호의 주인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김 씨가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사들인 걸로 의심되는 토지 인근에 김 씨의 아내도 땅을 구매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의혹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수원 권선구 입북동 땅을 김 씨 명의로 산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곳 땅을 샀던 때와 비슷한 시점에 김 씨의 아내 역시 이곳 근처에 다른 땅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 씨가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전 부회장뿐 아니라 천화동인 2호 대주주인 아내까지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어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압수물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는데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측근들에 이어 가족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한성 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해 오늘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10대들을 나무라던 40대 여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10대 남자 중학생들은 40대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심지어 발로 머리를 차기까지 했는데요. 학생들은 이 폭행 장면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MBN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 4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중학생 2명이 신발을 던집니다. 화가 난 여성이 다시 신발을 던지자 중학생 1명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이번엔 다른 중학생이 달려와 날아차기를 합니다.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자 또 발로 찹니다. 폭행도 모자라 비웃기까지 합니다. 남성들은 이 골목에서 여성이 달아나지 못하게 길을 막은 채 마치 장난을 치듯 약을 올리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건 인근에 사는 중학생들로 범행 직후 달아났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한 중학생 2명 말고도 또래 학생이 또 있었는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버젓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폭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욕하면서 그냥 출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빠지고 비행성이 있는 사안을 중대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난달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 원인을 따져보니 당시 열차는 수습기관사가 처음 운전하고 있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선임기관사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독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기관사는 열차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남성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진 중이던 화물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진입하면서 열차 분리 연결 작업 중이던 직원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당초 선로 변환기 이상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열차 운전자의 과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2명의 기관사가 탑승 중이었는데 수습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감독과 지도를 해야 할 선임기관사는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기관실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사실도 맞습니다. CCTV에 그쪽 다 대부분 과실했던 당연히 있었으니까. 수습기관사는 사고 당시 오봉역 선로를 처음 운행해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안전법에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과실운전과 감독관리 미흡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고 두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갑작스런 발열로 이틀간 팀 훈련에서 빠진 걸로 알려져 축구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 4시 니스와의 친선 경기에 후반 교체 투입돼 15분가량을 소화하며 월드클래스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앞서 콘테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손흥민 선수가 발열로 지난 이틀간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오는 26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선 최고의 컨디션으로 팬들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약품 사재기까지 일어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구매해 복용한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작은 비닐백에 해열제를 소포장해 5위 안에 판매하는가 하면 해열제라는 스티커 외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흰 박스를 해열제라고 판매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약품 품귀 현상이 완화되는 데는 앞으로 1, 2주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죠.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너무 급하게 방역 정책을 완화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일본 일부 지역에도 사흘간 2m 안팎의 폭설이 쏟아져 여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동해 방면의 니카타현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2만 가구가 정전되는가 하면 제설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폭설로 차량 통행이 20시간 넘게 막히면서 차량 800대가 도로에 고립돼 공무원들이 음식과 모포 등을 지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니가타현과 도호쿠 남부 지역에는 최근 2, 3일간 평년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지붕 등에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낙설 피해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뉴스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2달 전 1,000채가 넘는 수도권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정부는 오늘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2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빌라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빌라왕 김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그 대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문제 해결을 약속한 대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겁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그리고 융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허그는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이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허그가 지금까지 빌라왕 사건으로 대신 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가운데 40%가 넘는 334억 원. 하지만 임대인 빌라왕이 이미 사망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 절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허그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 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체 내 월급을 언제까지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참 많으시죠?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동안 월급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상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단 얘기겠죠.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이 자기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정부가 조사해보니 최소 14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12.5년 걸리던 것이 1년 만에 2년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10.8년 걸리는 세종시였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10.1년, 전국 기준으로는 6.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수치들과 비교해보면 집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는지 알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 넘게 6.7년에서 6.9년 수준에 머물다 2020년 8년으로 확 뛰었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기 둔화도 뚜렷해져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자가 보유 열망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니 금리 하락기가 오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들이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습 효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인식 때문에 급등하는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 이번 정부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까지 이뤄져 올해는 해당 수치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극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죠. 당연히 난방이 필수인데 난로 켜거나 기름 보일러 떼시는 분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등유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일부 주유소에선 등유값이 휘발유값보다도 비쌉니다. 장가희 기자가 난방비에 한숨 쉬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임모 씨는 난방비를 아끼려 난로를 종종 켜왔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하루 한두 시간만 틀어도 냉골이던 바닥이 훈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렴한 등유값마저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가 않거든요. 연탄을 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정도 양이면은 한 10시간 정도 킬 수 있거든요. 망설여지게 될 것 같아요. 기름 보일러를 쓰는 서민들도 등유 가격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래 하니까 한 돈 100만 원 들어가요. 저 시골에 집에 이제 등유 보일러를 해줘도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 기름값 아낀다고. 올 초 리터당 1,000원이었던 등유 가격은 지난 7월 정점을 찍고 현재는 소폭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돌기도 하고 곳에 따라서 2,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1919 비싸다. 비싸긴 비싸지만은 힘 내렸어요 그래도.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전기료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유 가격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다양한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는 한눈에 봐도 아주 특이한 색을 띠는 이구아나가 살고 있는데요. 이 신기한 희귀종의 새끼가 발견됐습니다. 숲속에서 아름다운 분홍색을 뽐내는 이구아나.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에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 핑크 이구아나입니다. 국립공원 연구진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갓 부화한 핑크 이구아나의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곳에만 서식하는 핑크 이구아나는 지난해 기준 2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새끼 핑크 이구아나의 발견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들은 녹색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분홍색을 띠게 되는데요. 다 크면 길이가 최대 47cm까지 늘어난다네요. 예루살렘의 산타클로스로 알려진 한 남성이
산타 복장을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늘을 날았습니다. 썰매가 아닌 열기구를 타고 비행한 이 남성은 누굴까요? 종교의 성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엔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데요. 이곳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호호호 웃는 산타를 태우고 열기구가 하늘 위로 두둥실 날아오릅니다. 이 산타는 학자이자 외교관인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이삭 하시시에 이스라엘이 인정한 단 한 명의 산타클로스라는데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산타 행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기념으로 열기구를 타고 등장한 겁니다. 열기구를 탄 산타의 모습에 보는 사람까지 아찔해지네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신년 맞이를 위한 대형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2023년 새해 숫자 앞에서 희망으로 가득 차 들뜬 모습이네요. 뉴욕에선 새해 행사로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랍이란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새해를 열흘 앞두고 볼드랍에 쓰일 2023년 전광판이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의 높이는 7피트, 2m가 넘고 모두 602개의 LED 전구가 사용됐습니다. 전광판은 12월 23일까지 이렇게 전시된 이후 타임스퀘어 건물 꼭대기로 옮겨져 12월 31일 자정에 불을 밝힐 예정인데요. 올해엔 코로나19 인원 제한도 없어서 많은 사람이 몰릴 예정이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을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게임 체인저로 불려온 첨단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특사를 파견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 도착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큰 지지와 지도력에 감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You know, it's an honor to be by your side in the united defense against what is a brutal war being waged by Putin. 이번 방문에 맞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뒤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 확대 회의에서 핵 전력의 전투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ядерной триады. Это главная гарантия сохранения наш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특사를 보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일을 맞아 양국이 각각 중국,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다지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억만장자도 아닌 이른바 조만장자, 세계 최고의 갑부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SNS 트위터 인수 2달 만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을 맡아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냉소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트위터 직원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또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계정을 정지하면서 벌어진 논란으로 떠밀리듯 사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민간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 세계 최고 부자의 대명사인 일론 머스크. 지난 10월 대표적 SNS인 트위터를 56조 원에 전격 인수한 이후 행보는 그야말로 자충우돌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우선 트위터 경영진과 이사진, 직원 50% 해고 방침을 밝히며 자신만이 유일한 이사로 남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며 트위터를 인수하곤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기자 등의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해 비난을 샀습니다. So it's unacceptable what you're doing? No, what you dox, you get suspended, end of story.
That's it. 일명 머스크 리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머스크는 트위터 CEO 신임 투표를 물었지만 사임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행도 일삼았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을 맡아줄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AP통신은 머스크가 CEO 사임 후에도 핵심 부서인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는 담당하기에 계속 트위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자체에선 요즘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일부 시의회에서 어린이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 논란입니다. 정작 시의원 본인들의 급여나 연수비는 올리면서 말이죠.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입니다. 안전 펜스도 없는 인도를 따라 학교에 가는 아이들 옆으론 차들이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학부모들의 걱정은 배가 됩니다. 신호 같은 것도 없고 가드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지나다니죠. 그래서 위험하죠. 수원시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급한 대로 일부 구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초등학교 안전 펜스와 통학로 정비,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등 다른 안전 관련 예산들도 전부 전액 삭감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안 삭감 이유는 주민의 뜻을 묵살한다거나 당쟁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권익과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이렇게 안전 예산은 줄인 반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37명의 시의원 급여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경비 등 예산이 27억 4천여만 원에서 28억 3천여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의회도 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반토막을 냈지만 시의원들의 국외 출장 연수비는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통을 터뜨립니다. 속상함을 넘어서 과연 이 시에서나 아니면 시의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느 것을 중점을 두고 이제 시 운영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화가 나는. 민선 8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시민 편에 서겠다는 초심은 벌써 잊어버린 걸까요? MBN 뉴스 이조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초판본이 청와대에서 전시됩니다. 여기에 사실주의 소설을 쓴 염상섭, 현진건 소설가의 초판본까지 희귀본이 한데 모였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인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윤동주는 당초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출간하려 했지만 제자의 안전을 걱정한 스승의 만류로 1948년이 되어서야 빛을 보게 된 작품입니다. 여기에 최고 사실주의 소설가로 평가받는 염상섭과 현진건의 초판본까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열리는 특별 전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인근 서촌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문인 4명의 작품 원본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할아버지가께서 그 사회부장 하셨을 때 그 일자임기 말소 사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투옥되셨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가 몇 달 만에 나오셨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나왔다고. 우리나라 대표 모더니스트인 시인 이상이 당대 작가들과 함께한 모습도 이번 전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은 친구를 위해 책 표지를 꾸미기도 했는데 소설가 박태원, 시인 김소운과 함께 찍은 사진의 원화가 대중 앞에 처음 공개됩니다. 이상 작가를 모더니스트 작가로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훌륭한 디자이너이자 상당히 훌륭한 타이포그래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윤동주가 갖고 싶어 했던 시인 백석의 한정판 시집 사슴까지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는 작품들이 청와대에서 관객을 맞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서울도 현재 영하 7.5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파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흘 동안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호남에도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10에서 2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눈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해안가와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8도, 대전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1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가 아침 뉴스 진행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하는데요. 출근할 때 살펴보니 한파에 길이 얼어서 참 많이 미끄럽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꼭 운전하셔야 하는 분들은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